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가공연설로에 사용하는 전선의 구비 조건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1번 비중이 클 것. 비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선의 무게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전선의 무게가 크게 되면 이 지지물의 강도가 커지게 돼서 즉 건설비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선의 비중은 작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도전율이 높을 것, 신장률이 클 것, 기계적 강도가 클 것이 전선의 구비 조건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9의 1.8mm 경동연선의 바깥지름은 몇 mm인가? 앞에 있는 19라고 하는 것은 소선의 가닥수를 의미하게 되고 1.8mm라고 하는 것은 소선의 지름, 즉 직경을 의미하게 됩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경동연선의 전체의 바깥지름을 구하여라 라는 내용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 소선의 개수 n이라고 하는 것은 3, n에 n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1층 일 때에는, 즉 n의 값이 1일 때에는 층수가 n의 값이 1이면 소선의 가닥수는 7가닥이고 n의 값이 2면 소선의 가닥수는 19이고 n의 값이 3이면 n의 값이 37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면 소선의 가닥수가 19가닥이기 때문에 층수는 2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연선의 직경 D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2의 n 플러스 1D라고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n의 값이 2가 되기 때문에 5D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 5 곱하기 1.8 하시게 되면 9mm다라고 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해안지방의 송전용 나전선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안이다라고 하면 어떤 게 많은가요? 소금 끼인 염분이 많습니다. 이 염분과 알루미늄이 만나면 부식이 발생합니다. 즉 해안 지역에서는 알루미늄은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을 사용할 수 없고요. 강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철심인 거죠. 철심은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전선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합니다. 따라서 동선을 해안 지방에 사용할 수 있다.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 ACSR은 동일한 길이에서 동일한 전기정을 갖는 경동연선에 비하여 어떠한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동선의 고유저항은 55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알루미늄은 고유저항이 35분의 1입니다. 그럼 저항 R은 로우 A분의 L입니다. 그러면 이 알루미늄 선 같은 경우에는 고유저항이 경동선보다 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저항이 동일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커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ACSR은 경동선보다 단면적이 어떻단 얘기예요? 크다. 이런 얘기고. 즉 바깥지름이 크다라고 할 수 있고, 알루미늄은 동선에 비해 무게가 가볍습니다. 그래서 바깥지름은 크고 중량은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전선의 굵기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전선 굵기 선정 시 고려할 사항, 전압 강화, 허용 전류, 기계적 강도 이 세 가지가 되겠죠. 답은 1번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켈빈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켈빈의 법칙은 가장 경제적인 전선 굵기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법칙이죠. 답은 네 번째 보시게 되면 경제적인 전선 굵기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켈빈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선의 교류가 흐를 때 표피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피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전선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전류 밀도가 작아지는 현상입니다. 그 얘기는
전선 표면일수록 전류 밀도가 큰 것을 우리는 표피 효과다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선의 표면에 전류 밀도가 이렇게, 즉 전류가 몰려 있는 이러한 현상을 표피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께 우리를 델타, 얘를 침투 깊이다라고 하죠. 침투 깊이 델타는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루트 파이 F 뮤 시그마분의 1 단위가 메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델타 값이, 즉 침투 깊이가 작을수록 표피 효과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델타 값이 작다는 얘기는 주파수가 크고 투자율이 크고 도전도가 클수록 표피 효과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답은 2번에 전선의 굵을수록, 그리고 도전율, 투자율, 주파수가 클수록 표피 효과가 커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송전선의 댐퍼를 다루는 목적은, 댐퍼는 전선의 진동 방기죠. 1번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삼상 수직 배선인 선로에 옵셋을 주는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철탑을 그려보게 되면 철탑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 철탑의 암이 이렇게 있습니다. 암이 이렇게 있으면 전선은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전선이 얘와 얘 간의 거리가 이렇게 두게 되는 거죠. 얘와 얘 간의 거리가 이렇게 서로 비켜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프셋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오프셋은 이 전선이 상하 진동할 때, 얘도 마찬가지로 상하 진동을 하게 되면 같이 나란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단락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켜서 설치를 한다. 이것을 옵셋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옵셋은 전선의 단락 방지를 위해서 적용을 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가공 송전선로를 가선할 때 하중 조건과 온도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2도를 주도록 하여야 된다. 다음 중 2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도라고 하는 것은 지지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지지물과 이렇게 수평한 선으로부터 전선이 얼마나 이렇게 처졌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2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2도 D가 작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2도가 작을 때에는 우선 전선의 장력이 증가합니다. 장력이 증가가 되고, 이 장력이 증가가 심해지게 되면 얘는 단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D가 2도가 크다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전선이 어떻게 돼요? 좌우로 많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상간 단락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락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선이 뭐 할 수 있어요? 꼬일 수도 있죠. 꼬일 수 있다. 그래서 적당한 2도를 갖추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내용을 읽어보면 2도가 작으면 전선이 좌우로 크게 흔들려 다른 상의 전선이 접속하여 위험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2도가 작으면 아니라 2도가 크면 전선이 좌우로 크게 흔들려 다른 상의 전선과 접속하여 위험하게 된다. 두 번째, 전선을 가선할 때 팽팽하게 가선하는 것을 2도를 작게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팽팽하다라고 하는 것은 장력이 큰 걸 의미하는 거죠. 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2도가 작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번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2도를 작게 하면 이에 비례하여 전선의 장력이 증가하며, 그렇죠? 심할 때에는 전선 상호간이 꼬이게 되는 게 아니라 단선이 될 수 있는 거죠. 3번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2도의 크기는 지지물의 높이를 좌우한다. 4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옳은 내용이다.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송배전선로의 전선의 장력을 2배로 하고 또 경관을 2배로 하면 전선의 2도는 처음에 몇 배가 되겠는가? 자, 2도에 대한 공식을 적어보게 되면 D는 8 T분의
WS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 장력을 2배 한다는 얘기고요. 경관을 또 2배라고 한다 했어요. 경관을 2배 하면 2의 제곱배니까 여기 몇 배가 되는 거예요? 4배가 되는 거죠. 분자에는. 그럼 얘를 약분해 보게 되면 얘는 2배, 4배. 그럼 결국에는 2배가 남게 되는 거죠. 즉 이도는 2배가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 문제. 전선의 지지점간 고저차가 없는 가공전선로 해서 경관이 100m, 전선 1m의 무게가 0.2, 인장하중이 550, 안전율이 2.2인 경우에 이도는 얼마가 되겠는가? 이도 D는 8 T분의 WS 제곱입니다. 대입을 해볼게요. 8 곱하기 T는 수평 장력이죠. 수평 장력은 인장하중을 안전율로 나누게 되면 되겠다. 2.2분의 550 이고 W 0.2가 되고요. 경관 100m, 100의 제곱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1 미터다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 문제. 전주 사이의 경관이 50m인 가공전선로에 전선 1m의 하중이 0.37kg, 전선의 이도가 0.8이라면 전선의 수평장력은 얼마인가? 공식에서 D는 8T분의 WS 제곱이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수평장력 T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T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T는 8D분의 WS 제곱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8 곱하기 2도가 0.8 이고요. W는 0.37 곱하기 경관이 50m니까 50의 제곱 계산을 해보시면 145 kg이다 라고 하는 수평장력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14번 문제. 경관이 200m인 가공전선로에 사용되는 전선의 길이는 경관보다 몇 미터 더 길게 하면 되는가? 단 사용정선 1m당 무게는 2kg, 인장하중은 4,000, 안전율 2이고 풍압하중 등은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선의 실제 길이 L이라고 하는 것은 S의 3S분의 8D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전선의 실제 길이는 경관보다 얼마나 더 길게 하면 되는가? 이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3S분의 8D 제곱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먼저 2도부터 구해야 되겠죠. D는 8T분의 WS 제곱 계산해 보겠습니다. 8 곱하기 T는 안전율분의 인장하중 4,000 W는 1m당 무게 2 곱하기 경관이 200m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5m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이 5m를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3 곱하기 경관 200에 8 곱하기 5의 제곱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얘가 3분의 1 미터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선의 지지점이 고저차가 없을 경우 경관이 300m에서 이도가 9m인 송전선로가 있다. 지금 이 이도를 11m로 증가하고자 할 때 경관에 더 늘려야 할 전선의 길이는 약 몇 센티미터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선의 실제 길이 L이라고 하는 것은 S 플러스 3S분의 8D 제곱이다 라고 하는 식이 되겠죠. 그러면 경관 2도 D가 9m일 때는 여기다 9를 대입하면 되고 2도가 11일 때는 이 11을 대입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적어볼까요? S는 300
플러스 3 곱하기 300분의 8 곱하기 9의 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300 플러스 3 곱하기 300분의 8 곱하기 11의 제곱이에요. 당연히 이게 더 크겠죠. 그럼 여기에서 얘를 빼란 얘기잖아요. 맞나요?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 300.72 메타가 나오고요.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301.07 메타다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이것을 빼면 되겠다. 그쵸? 빼면 0.35 메타가 나오고 문제에서 센치로 물어봤기 때문에 35 센티미터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16번 문제. 전선의 지점 높이가 31m이고 전선의 이도가 9m라면 전선의 평균 높이는 몇 미터가 적당한가? 지지물의 높이가 31m다 이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1m이고 전선이 이렇게 쳐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도가 9m이다. 이때 전선의 평균 높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평균 높이 H0라고 하는 것은 H-3분의 2 D가 됩니다. 이 H라고 하는 것은 지지물의 높이죠. 31 빼기 3분의 2 곱하기 2도가 9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25m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1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송전선용 표준철탑의 설계인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큰 하중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을 때 철탑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철탑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전선이 가선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죠. 그럼 전선 자체 무게나 빙설 하중에 의해서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이 있을 것이고요. 바람에 의해서 작용하는 이러한 풍압 하중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아래로 향하는 하중보다는 이 좌우로 흔들리는 것에 대한 하중이 이 지지물을 하중을 결정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철탑 설계 시 가장 큰 하중은 요 풍압 하중이 가장 크게 고려한다.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문제. 전선 자체 중량과 빙설의 종합하중을 W1, 풍합하중을 W2라고 할 때 합성하중은 어떻게 되겠는가? 전선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은 전선 자체의 무게와 그리고 빙설 하중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W1이다 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고 좌우로 흔들리는 바람에 의한 풍압 하중을 W2다 라고 했을 때 전체 합성 하중이 얼마냐 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를 합친 이것이 전체 하중이 됩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W1 제곱 플러스 W2의 제곱의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칭 단면적 200스퀘어의 전선 무게 1.838kg/m, 전선의 외경이 18.5mm인 경동 연선을 경관 200m로 가설하는 경우 이도는 약 몇 미터가 되겠는가? 이때 경동 연선의 인장하중은 7,910이고 빙설하중은 0.416, 풍압하중은 1.525, 안전율은 2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도 D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D는 8T 분의 WS 제곱이 됩니다. 먼저 여기에서 하중을 먼저 구해야 되겠다. 하중 W라고 하는 것은 루트 전선의 자체 무게와
그리고 빙설하중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1.838 더하기 0.416의 제곱 플러스 풍합하중은 1.525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전체 합성하중을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그 값이 2.72가 되겠죠. 2.72kg/m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도를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8 곱하기 수평장력은 인장하중을 안전율로 나누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2분의 7,910 될 것이고요. W가 2.72 곱하기 경간이 200m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3.44m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풍합이 P이고 빙설이 적은 지방에서 지름이 D인 전선 1m가 받는 풍합 하중은 표면계수를 K라고 할 때 몇 kg/m가 되겠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빙설이 적은 지방에서는 전선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직경을 D이다 라고 보면 바람이 옆에서 이렇게 불었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람을 받는 면적은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죠. 직사각형. 그렇죠. 그러면 요거의 길이를 1m다 라고 한다면 요거의 면적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얘 곱하기 얘가 되겠죠. D 곱하기 1 됩니다. 근데 요게 D가 단위가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미터로 하게 되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되겠다. 그쵸? 그럼 거기에다가 뭐를? 풍합하중을 곱하면 그 면적 곱하기 풍합하중. 그죠? 풍합을 곱하면 얘는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이고 요 단위는 뭐예요? 제곱미터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킬로그램의 단위가 되는 거죠. 근데 단위 길이당이라고 얘가 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그냥 단위 길이당으로 볼 수 있겠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풍합 하중이 되는 거죠. 거기에 K, 표면 계수 K를 곱하면 된다.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적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3승은 1000 되고요. KD 단위가 킬로그램 퍼 메타가 된다. 그러면 빙설이 많은 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6mm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로 본다라고 하잖아요. 6mm가. 그러면 직경으로 하게 되면 얘는 D 플러스 12가 되겠다. 그쵸? 6이니까 D 플러스 12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빙설이 많은 지방은 어떻게 돼요? D 대신에 뭘 쓴다고요? D 플러스 12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빙설이 적은 지방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됩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빙설이 많은 지방, 여기는 빙설이 적은 지방에 대한 풍합 하중이 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표준형 철탑이 아닌 것은 철탑의 종류에는 직선형, 각도형, 일류형 또는 내장형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선 철탑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없죠.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22번. 전선로의 지지물의 양쪽의 경관의 차가 큰 장소에 사용되며 일명 이형 철탑이라고 하는 표준 철탑의 일종은 뭐예요? 내장형이죠. 내장형.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애자가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으로 옳은 것은 1번 온도의 급변에 잘 견디고 습기도 잘 흡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습기를 흡수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지지물의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추어야 된다. 2번 맞는 내용이죠. 비누 난개 등에 대해서 충분한 절연 저항을 가지며 누설 전류가 적어야 됩니다.
선로의 전압은 충분한 절연 내력을 이상 전압에 대해서 절연 내력이 매우 적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 전압에 대해서도 절연 내력이 충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 현수 애자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애자를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 클레비스형과 볼 소켓형이 있다. 맞습니다. 2번 2에서 4층의 간 모양의 자기 편을 시멘트로 접착하고 그 자리를 주철재 베이스로 지지한다. 이것은 핀 애자에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애자의 연결 개수를 가감함으로써 임의의 송전 전압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압에 따라서 애자의 개수가 다르죠. 22.9에서는 뭐 2개에서 3개 정도, 66에서는 뭐 5개 정도, 154에서는 10개 정도, 3, 4, 5에서는 18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 나중에 대해서 2년 또는 3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25번 250mm 현수애자 1개의 건조 섬낙 전압은 약 몇 볼트 정도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건조 섬낙 전압,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주수 섬낙 전압, 유중 섬낙 전압, 그리고 충격파 시험 전압이 있습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된다. 얘는 건조는 80, 주수는 50, 유중은 140, 충격파는 125, 다 단위가 왜 킬로? 볼트이죠. 암기하셔야 된다. 건조 80,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250mm 현수애자 10개를 직렬로 접속한 애자련의 섬낙 전압이 590이다. 연 효율 0.74일 때 현수애자 1개의 건조 섬낙 전압은 얼마가 되겠는가? 애자련의 효율이 있죠. 그죠? 만약에 애자련에 애자가 n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애자련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애자련의 개수 곱하기 애자 1개의 건조 시험 전압이 될 거고 분자에는 전체에 대한 시험 전압 Vn이 됩니다. 이게 애자련의 효율이 되죠. 문제에서는 지금 애자 1개의 건조 섬낙 전압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V1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N 곱하기 2타 분의 Vn 되겠습니다. 대입을 해보시면 10 곱하기 0.74 분의 590 되겠죠. 계산을 해보시면 80kV 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답은 1번에서 정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27번 문제. 18개에서 23개를 한 줄로 이어 단 표준 현수애자를 사용한 전압은 몇 킬로볼트인가? 즉 공칭 전압을 구하라는 얘기죠. 보시게 되면 전압별 애자련의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22.9에서는 3개 정도, 66에서는 5개, 154에서는 10개, 3, 4, 5에서는 18에서 23개로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문제. 154kV 송전선로에 10개의 현수애자가 연결되어 있다. 전압부담이 가장 적은 것은, 전압부담이 가장 큰 것은 전선에 가장 가까운 애자가 전압부담이 가장 크고요. 가장 작은 것은 3분의 2지점, 즉 철탑으로부터 세 번째에 있는 애자가 전압부담이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송전선에 낙뢰가 가해져서 애자에 섬낙이 생기면 아크가 생겨 애자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즉 낙뢰로부터 애자를 보호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아킹혼 또는 아킹링 또는 소호각, 소호환 모두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아킹혼, 낙뢰로부터 애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30번 문제. 현수애자 4개를 1년으로 한 66kV 송전선로가 있다. 현수애자 1개의 절연 저항이 1500메가옴이라면 표준 경과는 200m로 할 때 1km당 누설 컨덕턴스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1km가 쭉 있다라고 보면 여기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겠다. 그쵸? 1km가 되나요? 200.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200m당 1km에 5개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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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하나당 1500메가옴이에요. 그럼 4개면은 1500 곱하기 4 메가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6000 메가옴 이렇게 돼요. 저항이잖아요. 얘 절연 저항이에요. 그럼 컨덕턴스는 그거의 역수잖아요. 그럼 얘 컨덕턴스 G는 6000 메가 옴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하나당 컨덕턴스가 6000 메가 옴분의 1이라고요. 얘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다시 하나, 둘, 셋, 넷, 5. 근데 여러분들 6개 아니냐라고 하는데 얘는 그 다음 거부터 시작이 이렇게. 얘는 다음 1km 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맞는 거죠. 그렇죠? 곱하기 5를 하시면 그 값이지 0.83 곱하기 10의 메가 메가에다가 공이 3개니까 마이너스 9승 모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다.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0.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다음 31번 문제. 전선의 장력이 1500일 때 지선에 걸리는 장력은 몇 킬로그램 F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1500이다 라고 하면 이 지지물이 넘어지지 않으려면 반대쪽으로도 얘가 1500이다 라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지선에 가는 힘을 T0라고 하고 이걸 T라고 한다면 여기가 60도면 여기도 60도가 되겠네요. 그죠? 코사인, 즉 코사인 60도는 T0분의 T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럼 구하라고 하는 건 이 T0를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T0는 코사인 60도분의 T가 되겠다. 그럼 T가 1500이잖아요. 문제에서 주어진 게 계산해보면 3000 kg F다라고 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죠.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